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을 6조 원 가까이 요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긍정평가하면서 훈련 중단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남측에는 금강산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홍콩 사태가 악화되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홍콩 시위는 급진적인 폭력 범죄라며 질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군 투입설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홍콩에선 모처럼 평화로운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즉각 재상고했는데 이번 판결이 유 씨의 입국으로 이어질지 알아봅니다. 회사 대표의 임금체불 고소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회사 대표 앞에서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사의 처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방위비 문제였습니다. 에스퍼비 국방장관은 부유한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으로 방위비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견해차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초소식 박민철 기자입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 뒤 함께 기자회견을 한 한미 국방장관. 손을 맞잡으며 모습은 화기애애했지만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우방들을 지키는데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니 동맹국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낸 분담금의 90%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도 했습니다. Korea is a wealthy country and could and should pay more to help offset the cost of defense.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금까지도 분담금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책정돼 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서로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금액이 결정돼야 한다는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가 앞으로 서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위 분담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도 회의 의제는 아니었지만 논의됐습니다.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적시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유지를 요구한 에스퍼 장관의 말에 The only ones who benefit from expiration of Jisomia and continued friction between Seoul and Tokyo are Pyongyang and Beijing. 정 장관은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풀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두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노골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인데 미국 내에서도 자칫 동맹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이 근거를 대기 위해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큰 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해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A very rich country, they should be paying, and so should many other countries be paying if they want this kind of protection.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 이상의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나마 국방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이 만류해서 47억 달러 수준으로 낮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돈 5조 4,800억으로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습니다. 이 요구를 한국이 받을 리 만무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네로라는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무슨 근거로 이 수치를 들고 나왔는지 의문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근거를 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상황. 미군 병력 순환과
장비 운송비는 물론 하수도 처리비까지 청구서에 넣게 된 상황이란 겁니다. 결국엔 한반도 병력 주둔 비용 일체를 청구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러다 미국의 입지도 위축되고 결국엔 동맹으로서 미국의 위상에도 의문이 제기될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인상 요구가 내년 미국 대선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도 한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을 외쳤던 그가 일회성 압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오늘 한미 안보 협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논의 내용은 바로 한미 연합훈련 유예 여부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런 한미 연합훈련 문제와는 별개로 주한 미군의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문제 삼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은 이미 지난해부터 조정돼 실시되고 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명칭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바꿨고 규모도 대대급 이하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이 길어지자 에스퍼 장관은 방한 직전 외교적 이유로 훈련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에스퍼 장관님과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방향에 가장 최적의 결심을 하고 나갈 것이다. 에스퍼 장관도 정 장관과 연합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논의했다며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at the purpose of our armed forces and our exercises is not only to buttress our diplomacy, but to also enable and empower it. 국방부는 아직까지는 이달 중 실시할 훈련 계획에 바뀐 게 없다면서도 공중훈련 조정 여부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연합 공중훈련의 축소나 유예가 발표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다만 북한 요구를 곧바로 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가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미 국방장관 일행은 회의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청와대를 연결합니다. 이병도 기자, 에스퍼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했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에스퍼 장관 일행이 한미 안보협의회의 직후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당초 모두 발언이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접견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는데 한미 공중연합훈련 유예 가능성,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왔겠죠? 네,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협의 결과가 나와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정 결정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취재해보니 한미연합공중훈련 유예가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의 이전에 이미 논의가 끝났다. 그래서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한미 간에 만들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오늘 접견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이 큰 건 지소미아 문제인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확인이 됩니까? 네, 문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한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라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접견에서 방위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접견이 끝나고 정의용 안보실장과 따로 만나서 방위비 논의를 했을 수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청와대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병도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하루 사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를 3번이나 내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한미가 이미 훈련 유예를 논의하고 있어서 한편에선 조만간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다른 한편에선
북한이 무력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게 아니냐 하는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까지 내며 이달 한미연합 공중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던 북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자 곧바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다음 달 협상을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았다며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미국과 맞이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뒤이어 1,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고위급 회담을 도맡았던 김영철 조선아태평화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미국이 훈련에서 빠지든가 훈련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며 북미 대화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의 긍정적 노력이라 평가했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 잇따라 3번의 담화를 내며 총 공세를 펼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전향적 조치가 나온다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도 대화할 의지가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원하는 조건에서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북한도 이 과정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대화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선 국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예전만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다시 끌어보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김영철이 연합훈련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 치켜세운 것도 이런 점을 뒷받침합니다. 반면 미국이 끝내 적대적 도발을 강행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응징할 거라는 위협에서 볼 수 있듯 무력 행사를 염두에 둔 수순 밟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남북 관계는 점점 더 꼬여가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나흘 전에 이 통지문을 받았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후 통첩이라고 밝힌 통지문은 지난 11일 남측에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강경했습니다. 남측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거론한 남측 당국의 주장은 창의적 해법과 실무회담, 공동점검단 방북 제안을 말합니다. 금강산 개발에서 남측을 배제할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금강산은 남북의 공유물이 아니며 남측이 끼어들 자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갖는 금강산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한 데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마지막 경고를 보낸 건 맞다며 나흘 만에 뒤늦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5일 시설점검단 방북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북측이 거부했고 재차 방북 필요성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최후 통첩을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북측도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입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어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이어 오늘은 금강산에 투자한 사업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상황이 엄중하고 또 여전히 이견 차이도 남북 간에 꽤 큽니다. 김현철 장관은 오늘 17일 미국을 방문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북한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홍콩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해외 순방 도중에 홍콩의 질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게 아닌지 홍콩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베이징과 홍콩을 연결해서 입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이 최후 통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발언 내용과 맥락이 뭡니까? 네, 시 주석의 홍콩 메시지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홍콩에서 계속되는 시위를 급진적인 폭력 범죄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런 폭동을 멈추게 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홍콩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홍콩 질서 회복의 주체는 중국 정부가 아니라 홍콩의 행정장관, 홍콩 경찰, 그리고 홍콩의 사법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홍콩의 일국양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외세의 간섭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 정상회의 도중에 홍콩 메시지를 냈다는 점이 아주 이례적인데요. 중국 주도로 미국 성토장이 된 브릭스 회의에서 홍콩 시위에 대한 강력한 진압을 거듭 요구한 것은 홍콩 정부에 대한 압박은 물론이고요. 미국과 영국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콩에서는 오늘 닷새째 도심마비 사태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모처럼 평화 시위만 있었다고 하죠. 홍콩의 안양봉 특파원, 시 주석 발언에 대한 홍콩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이나 재야단체 등에서 시 주석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온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홍콩 시민들 사이에 SNS 개인 성명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우리는 시대와 관계를 끊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시 주석 발언과 홍콩 정부가 더 강경한 대책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한 성토로 보이는데요. 영국에선 홍콩 사태 이후 처음으로 현지를 방문한 강요와 홍콩 시민이 충돌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테레사 청 법무장관을 살인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홍콩은 모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기조는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전부터 SNS에 주말 집회는 평화롭게 치르자는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하고 또 중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중국 정부가 홍콩에 군대를 투입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 베이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물론 중국 정부가 홍콩이 바라보이는 선전에 인민해방군 소속 무장경찰대를 집결시켜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섣불리 홍콩의 군 투입이라는 이 초강수를 두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칫 인민해방군을 투입하게 될 경우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홍콩 사태에 더 개입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등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위대를 달래 뾰족한 수가 없고 또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군 투입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강 특파원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정부가 실제로 직접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하는 분석인데 그럼 홍콩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홍콩 유력 매체 SCMP에 이에 대한 심층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베이징에서 분석한 것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서 중국 정부 직접 개입은 무리다,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주력 부대는 비행장이 마련되어 있는 석콩 기지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곳을 둘러봤는데 바깥에서 본 풍경으로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는 24일 지방의원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느냐가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같습니다. 홍콩 정부의 선거 연기는 지금보다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이징 강민수, 홍콩 안양봉 특파원이었습니다. 최이배 의원이 감금됐다는 건 젊고 건장한 최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때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대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견입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 미리 보낸 의견서 내용 저희가 입수해서 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사자인 최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약해서 감금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치니까 앉아서 힘 쓰지 말고 괜히 잠깐에 자꾸 한국당 의원들 속에 갇혔던 최이배 의원. 그동안 말을 아끼다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한 최이배입니다.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으니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며 나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유리창문을 깰 수도 있다
있다라는 그런 조짐이 보이자 두 부류의 분들이 의견을 나누다가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보자라며 나경원 대표에게 한 의원님이 전화를 했고,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당일 다선 의원들이 채 의원에게 정치적 장례를 조언하고 화기애애했다고 했습니다. 채 의원이 경찰에 신고한 건 한국당과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감금의 정황이 아니라고 의견서에서 주장한 상황이어서 향후 감금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설사 안에서 빵을 나눠 먹거나 마술쇼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나 원내대표는 종일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최이배 의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병역 기피 의혹으로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면은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즉각 재상고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90년대 말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면제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 속에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결정한 지 17년 만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늘 유 씨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유 씨의 소송은 2015년 유 씨가 LA 총영사관에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기피 풍조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이유가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이라도 LA 총영사가 자신의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심사 없이 유 씨의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씨처럼 40살 이상의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오늘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랐습니다. 정부는 즉각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하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은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인 박 모양의 속옷 형태와 가옥 구조 등에 대한 이춘재의 진술이 현장 상황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을 토대로 이 씨를 사건의 진범으로 사실상 특정했습니다.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신문조서를 공개하고 윤 씨가 경찰의 압박으로 조작된 진술서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핵심 의혹인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초기 성폭력을 불기소해 윤 씨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임금 체불 사건을 다루는 검사가 회사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 취소를 종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이 있습니다. 법률적 안내 없이 취소만 종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동안 대구의 한 신문사에서 일하고 퇴직한 김모 씨. 임금 8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 대표인 이모 씨를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의 A검사는 지난 8월 김 씨와 이 씨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김 씨는 검사의 태도가 불편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있는 자리에서 취하를 하라고 하고 이게 취하를 안 하게 되면 무고로 갈 수 있다. 당시 김 씨가 녹음한 내용입니다. 검사는 김 씨가 고소한 사람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같으면 빨리 정치야. 저희 동시에 무고받아내야 되거든요.
김 씨는 망설이며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했을 때는 저는 됐어요. 강하게 말씀드리면 검사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취소하거든요.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나중엔 고소 취소 서류까지 건넸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두 번째는요. 무고판단 고소 취소자 드릴게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김 씨에게 A 검사는 9차례나 직간접적으로 취소를 권유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그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김 씨는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고 피고 소인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취재팀과 함께 녹음 내용을 들은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건은 판례상 실소유주를 고소하는 게 맞아서 A 검사가 취소를 권했고 취소 서류도 억지로 쓰라고 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에게 판례 등 법률적인 안내보다는 여러 차례 취소만 종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중개인을 통해 컨설팅을 받고 미쉐린 별을 단 유명 음식점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전역에 10여 개에 이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컨설팅 관계자의 가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개업 서너 달 만에 빠르게 별을 단 곳도 있습니다. 탐사K 홍찬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단 홍콩의 일식당입니다. 2012년 개업 석 달 만에 미쉐린 가이드 2스타, 바로 다음 해 3스타가 됐습니다. 전 세계 해외 일식당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셰프가 알아서 음식을 내주는 오마카세 1인당 식사 가격은 60만 원 정도. 일본에서 매일 공수하는 최고급 식재료를 쓴다고 합니다. 이 식당의 공동 소유주 가운데 한 사람은 어네스트 싱어 씨의 부인입니다. 싱어 씨는 미쉐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컨설팅 장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싱어 씨 부인의 직업은 꽃 장식가지만 SNS와 인터뷰 기사에서 직접 자신이 식당을 설립하는 컨설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셰프는 싱어 씨 부인은 일식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또 다른 일식당입니다. 2016년 개업 넉 달 만에 싱가포르에 처음 상륙한 미쉐린 가이드에서 2스타를 달았습니다. 4년 연속 2스타에 선정됐습니다. Took the chefs, the menu, the suppliers, everything we took from Japan. We had everything brought from Japan to Singapore. 이 식당의 대표는 이들에게 일부 소유권을 주고 파트너십을 맺은 뒤 식당을 함께 열었다고 합니다. It is a partnership, and we had a common friend, and that's how it came in. 대표 역시 미쉐린 2스타를 받게 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For us, it was a surprise. We were not expecting it. We don't aim for 2 or 3 stars. 유럽 출신인 대표는 스스로도 아시아의 미쉐린 평가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It's very different in Asia from what I know in Europe. It must be difficult to judge so much difference between the food. I don't know how they do it. 싱어 씨에게 싱가포르와 홍콩 일식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No, well, that's wrong. I'm not a shareholder. My wife consults for the restaurant. You own the part of the restaurant? Well, it's not me, it's my wife. 마카오 카지노 안에 자리한 미쉐린 2스타 일식집입니다. 이 식당도 역시 싱어 씨 부부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식당도 2015년 원스타를 받고 1년 만에 2스타를 달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싱어 씨 부부가 관계된 이 식당들은 모두 기록적으로 빨리 미쉐린 별을 달았습니다. 싱어 씨의 일본 컨설팅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아시아 지역 8개 일식당이
미쉐린 스타를 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싱어 씨가 자신의 개인 컨설턴트라고 말한 홍콩 데니입 씨는 마카오의 또 다른 3스타 식당 등 2곳도 컨설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니입은 싱어 씨의 지시로 신라호텔 라영과 광주역 가온 등 국내 3개 식당도 컨설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 식당은 싱어 씨의 일본 회사가 직접 컨설팅하고 한식과 중식, 이탈리안 등 일식의 다른 식당은 데니입이 컨설팅한 겁니다. Two restaurants have contract with the Danny. Do you know that? No. Did you know that? No. 컨설팅한 식당마다 이례적으로 빨리 미쉐린 별을 단 비결은 무엇일까? 싱어 씨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 발간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당시 미쉐린 아시아 총괄 평가 책임자인 알랭 플레미어와 긴밀히 연결된 의혹이 있습니다. 싱어 씨의 부인은 2010년 당시 미쉐린 가이드 대표와 같이 사진을 찍으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Awarding or removing a star is the work of a single man. It's never a one-man show. Anonymous inspectors, and then it's a collective decision. 미쉐린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규모 5.4 역대 두 번째로 컸던 포항 지진. 오늘로 꼭 2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 상당수가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진 피해 주민들의 고통, 정혜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실내 체육관. 빼곡히 들어선 텐트들 사이로 세 번째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집이 파손돼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이 아직도 200여 명입니다. 2년이나 대피소 생활을 한 신순옥 할머니는 지진 트라우마 고위험군입니다.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로 하루하루 버텨보지만 시도 때도 없이 불안과 공포가 닥칩니다. 꿈도 막 꾸죠. 지진 꿈꾸죠. 맨날 꿈꾸면 지진 와가지고 막 들고 막 꽃 한 개 들고 막 도망가다가 깨고 그래요. 왜 이렇게 진짜 그 지진에서 못 벗어나는지. 지진의 충격 때문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최호연 씨. 현관 앞에는 생존 가방이 늘 놓여 있습니다. 갖가지 비상약부터 헬멧에 손전등까지. 언제 지진이 또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차를 타지도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지금 이러고 있는 부분들이 집도 이렇게 완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이 같은 지진 트라우마 고위험군만 50여 명. 지진 이후 포항 시민 42%가 지진 공포와 트라우마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야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지만 예산이 부족한 탓에 계속 운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갈라지고 파손된 채 남아있는 지진의 상처.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2년 전 포항 지진은 땅속에 물을 주입하는 지열발전소 탓이었다는 게 이미 밝혀졌죠. 그런데 발전소 개발 과정에서 10차례 넘게 경고 신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포항 지진은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명백한 인재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외 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본지진에 앞서 발생한 작은 지진들입니다. 지열 발전을 위해 땅속에 물을 주입할 때마다 소규모 지진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샤피로 교수는 본진 발생 7개월 전 규모 3.1의 지진이 났을 때 물 주입을 멈췄다면 포항 지진의 발생 확률은 3%, 1년 전에 멈췄다면 1% 아래로 낮출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we did not this, and we stopped after injection such a volume of water, and probability was approximately 15%. 발전소 부지 선정 단계부터 10차례 넘게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모두 무시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포항은 인구 밀도가 높아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크지만 이런 위험 요소보다는 경제 논리가 우선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면이 너무 크게 강조되었고 지열 발전소 부지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일본의 시마모토 교수는 지열발전 선진국에서도 20년이나 걸리는 개발 기간을 포항 지열발전소팀은 충분한 조사 없이 2년 내에 마치려 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Why were they in such a hurry? And you have to have some magic some strategy to finish this very quickly.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보다 면밀히 조사해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대통령이 해외로 망명한 남미 볼리비아가 거의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임시 대통령이 과도 내각을 구성해 시국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도심에서는 약탈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라파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환 특파원, 전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상점 약탈까지 빈번하다는데 치안이 거의 무너진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탈은 허술한 치안을 틈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연일 일어나는 시위 현장과 이곳 대통령궁 주변 경비에 집중하다 보니 치안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수도 라파스에 화랑이 밀집한 거리입니다. 수십 명이 한 화랑 앞에 몰려 문을 발로 차며 부수고 있습니다. 문 앞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상점에서 훔친 물건을 등에 지고 옮기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약탈에 마을 주민들이 자경단을 만들었습니다. 라파스로 통하는 주요 도로가 시위로 봉쇄되면서 물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망명한 뒤에 여성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죠. 반발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망명한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좌파 여당 지지자들의 시위는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대부분 원주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의 상징이 된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갑작스럽게 도심에 나타나서 행진합니다.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야당 상원 부의장은 쿠데타로 자리에 올랐다며 떠나야 하고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녜스 임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입니다. Pero el país entero tiene que saber que las elecciones van a ir y ellos van a tener la oportunidad de elegir a los gobernantes que quieran. 하지만 선거 관리 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등 선거 과정을 다수당인 여당과 합의해야 하지만 여당은 의회에 불참하고 있어서 석 달 안에 선거가 치러질지도 미지수입니다. 네, 볼리비아에 계신 분들은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암발병이 인근 비료 공장 때문이라는 익산 장전마을의 사례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폐기물 소각장들이 밀집한 청주 북이면과 400개 폐기물 처리 공장들로 고통받는 인천 4월 마을을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이 몰려있는 충북 청주 북이면입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굴뚝 같은 데서 연기 같은 것만 나와도 솔직한 얘기고 우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지. 그 사이 지난해에만 주민 45명이 암에 걸려 주민 건강 영향 조사가 실시 중입니다. 인천 4월 마을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1992년 인근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오면서부터 환경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집 100개 사이사이로 각종 폐기물 처리 공장 400개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 탓에 주민들은 빨래도 널지 못하고 창문조차 열기 힘듭니다. 시주르다가 이런 데 세세히 맞고 살았다니까요. 청소하면은 새까만 걸레가. 중금속이 들어있는 먼지가 가정집에도 가득 쌓였습니다. 집안 마당에 있는 소파입니다. 이렇게 먼지가 쌓인 곳이면 어디든 자석에 철가루가 붙어 나옵니다. 주거 환경 적합성 평가 결과 난개발 상황이 심각해 거주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마을이 지금은 살 수 없는 마을이 되었어요. 공장을 이전을 시키든가 주민을 이주를 시키든가 이렇게 두 가지 선택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 4월 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주민건강 영향 조사 결과는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상가 주민을 구조하던 소방대원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등 모두 17명이 다쳤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건물 위를 뒤덮었습니다. 시야를 가로막을 정도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인근 차도까지 퍼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 났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나는 119 신고하고 나오니까 막 연기가 막 얼마나 여기까지 숨을 못 쉬게 연기가 많이 나왔어. 곧바로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신속한 구조 작업 도중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소방대원이 건물 3층 높이에서 한 남성을 구하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함께 떨어졌습니다. 소방대원과 남성은 허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모두 1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상가 건물로 불은 지하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지하에는 건축용 자재와 종이박스 등이 쌓여있는 창고 40여 개와 정육점, 식당 등 점포 8개가 있었습니다. 지하층이다 보니까 연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하는 데도 힘들고 또 이제 불을 찾기가 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난 1979년 지어진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아니었지만 화재 초기에 비상벨이 울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어제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샤프가 말썽이었다는 증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소리가 많이 나고 또 샤프심이 잘 나오지 않았다는데 1분 1초가 아쉬웠을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이 현직 교사는 어제 수능시험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관을 5번이나 했지만 전에 없던 일을 겪었습니다. 수험생 3명이나 수능 샤프를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안에 샤프심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계속 샤프를 눌렀는데도 샤프심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좀 예민한 학생이라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샤프 때문에 곤란했다는 수험생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험 내내 샤프 누르는 소리가 거슬렸다거나 영어 듣기 시간에도 자리에서 딸깍딸깍 소리랑 이거 샤프심 흔드는 소리 때문에 거슬려서 못 듣는 경우도 좀 있어서 샤프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반 경우에서는 1시간에 3명이 샤프 교체도 했었고 친구도 샤프심이 계속 안 나와갖고 결국 교체하고.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샤프에 문제가 있었다는 불만글이 이틀 만에 2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올해 출제 기간이 나눠준 샤프는 시험 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쓰던 샤프를 새 회사, 새 제품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제품명을 알려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지만 평가원은 부정행위를 방지한다며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바뀌거나 또는 동일한 샤프가 계속 유지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구조고요. 크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우려사항들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샤프가 말썽을 부렸다는 민원 제기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답안지 작성용 컴퓨터용 사인펜과는 달리 샤프는 문제풀이 보조용이라 피해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전동 킥보드나 차량 등을 휴대전화로 제어해 공유하는 이른바 모빌리티 공유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해킹 우려는 없을까요? 손서영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최근 이용자가 늘며 거리 곳곳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 GPS 기반 앱에 표시된 위치로 킥보드를 찾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주행이 시작됩니다. 위치 관리와 결제 때문에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연결은 필수입니다. 보안은 어떨까? 전문가와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무선 통신으로 연결된 이용자와 업체 사이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이른바 중간자 공격입니다. 암호화돼 교환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가로챌 수 있습니다. 해커가 다른 이용자인 척 로그인을 한 뒤 킥보드를 이용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정보 수집도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프로토콜은 인증 단계와 암호화 단계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휴대전화와 연결된 와이파이를 공격해봤습니다. 메일과 검색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 이동 경로까지 나타납니다. 자율주행 등으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확대되면 해킹으로 주행 조작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보안을 이제 가볍게 보고 이제 시장에 들어갔다가는 악의의 사용자에 의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활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서 사전에 충분한 그 보안 구조를 고려해서 서비스도 잘 되고. 정부도 무선통신 보안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업자들에 대한 예방과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북극발 한파로 기록적인 추위가 덮친 미국에선 벌써 9명이 숨졌습니다. 우리도 어제 수능 한파를 시작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올겨울 추위가 걱정인데요. 한반도 겨울 날씨 전망을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겨울처럼 몰아치는 눈보라에 중무장을 하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미국 중부와 북동부에선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고 5개 주에서 9명이 숨졌습니다. 11월부터 밀려온 때이른 한기의 진원지는 북극입니다. 그린란드 부근에 머물던 차가운 공기가 소용돌이 치듯 미국 북동부로 밀려옵니다. 올여름 알래스카 부근의 고온 현상으로 안정된 고기압이 정체에 북극의 공기를 끌어내린 건데 다음 주 미국 중서부에 또 한 차례 한파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 반짝 추위가 예보된 우리나라. 기상청의 겨울 전망이 나오기 전이지만 북미처럼 강력한 한파가 몰아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반도 겨울 날씨의 최대 변수는 우랄 블로킹입니다. 북극 바렌츠 카라해에서 얼음이 많이 녹으면 우랄 산맥 부근에 고기압이 발달해 공기의 흐름을 막는 현상인데 대신 북극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로 끌어내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는 북극 해빙의 면적이 굉장히 적었지만은 그 뒤로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굉장히 강하고 지속적인 한파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요인은 좀 적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겨울의 초입엔 주기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따뜻한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위가 누그러질 때마다 심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리미어 12대회에서 야구 대표팀이 멕시코를 만났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미국이 타이완을 꺾으면서 오늘 우리가 멕시코를 이기면 도쿄올림픽 진출을 확정짓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경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병일 기자, 오늘 지금까지의 경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리 대표팀의 선발 투수는 중남미 타자들에게 투구 폼이 다소 생소한 박종훈이었습니다. 잘 막아가던 박종훈은 그러나 5회 초 요네스에게 좌월 2점짜리 홈런을 얻어맞았습니다. 대폭적으로 타순이 조정된 대표팀은 5회 말 곧바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첫 선발 출전한 7번 타자 최정이 좌전 안타로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고 민병헌이 이루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지는 행운의 빗맞은 안타를 쳐 2대1로 따라붙었습니다. 4대2로 더 달아난 투아웃 만루에서는 김현수가 싹쓸이 2루타를 쳤습니다. 5회 말에만 타자 1순에 대거 7점을 뽑아 전세를 완전히 뒤집으며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낮 경기에서는 미국이 타이완을 꺾어 우리 대표팀이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미국은 7회에 터진 루커의 역전 홈런과 1이닝 탈삼진 2개를 기록한 한국계 투수 노아송 등의 개투를 앞서 3대2로 이겼습니다. 미국이 2승 3패를 기록한 반면 우리의 올림픽 진출 경쟁국인 타이완은 호주와 1승 3패로 쳐졌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한국인인 노아송의 소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t's awesome to have support, here and then overseas as well. So I appreciate all of it. 우리나라는 오늘 승리하면 올림픽 진출을 조기 확정 짓는데 지더라도 내일 일본을 이기면 됩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조율전 끝에 레바논과 비기면서 징크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은 힘겹게 조 1위를 지키며 월드컵 2차 예선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남은 경기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이진석 기자입니다.
현지 반정부 시위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레바논전. 대표팀은 전반 상대 측면을 집중적으로 노렸지만 엉성한 마무리로 기회를 날렸습니다. 후반엔 김신욱을 교체 투입한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장신 공격수를 가운데 세워놓고도 기본이 되는 측면 크로스가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오히려 레바논이 더 많았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에 이은 황의조의 헤딩슛마저 골대에 맞으면서 허무한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레바논 원정 전적 2승 3무 1패. 특히 베이루트에선 26년째 승리가 없는 징크스가 이어졌습니다. 이겼어야 되는 경기를 이렇게 또 비김으로써 또 선수들도 되게 많은 좀 아쉬움 또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팀은 2승 2무 승점 8점으로 힘겹게 조 1위를 지켰지만 4위 투르크메니스탄에 불과 2점 앞설 만큼 만족할 수 없는 중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내년 3월부터 원정 1경기, 홈 3경기가 남은 일정은 무난하지만 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비긴 경기력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We keep in the same in the first place of the group. Try to improve. Of course, we need to improve certain things that. 레바논 원정을 마치고 다시 아부다비로 돌아온 대표팀은 오는 19일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아부다비에서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월드컵 예선 다른 조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순항 중입니다. 베트남은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3연승을 달리며 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전반 44분 베트남의 띠엔린이 공을 잡고 기습적으로 중거리 슛 들어갑니다. 띠엔린의 월드컵 예선 2경기 연속골. 발등에 제대로 얹힌 무회전 슈팅이네요. 아랍에미리트를 1대0으로 제압한 베트남 3연승으로 G조 선두에 오릅니다. 박항서 감독의 매직 좀처럼 멈출 줄 모르네요. 전반 13분 호주 어빈의 절묘한 침투 패스가 타가트에게 그리고 마무리 짓는 타가트. 공을 잡은 타가트가 절묘한 칩샷으로 골키퍼를 넘기며 요르단의 골망을 흔듭니다. K리그 수원의 특급 골잡이 타가트, 호주 대표팀에서도 득점 본능은 계속되는데요. 타가트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킨 호주, 월드컵 예선 4연승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이번 시즌 남자 프로배구에서는 유독 외국인 선수의 부상이 잦은데요. 우리카드의 펠리페마저 오늘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는 국내 선수들로만 승부를 펼쳤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카드 펠리페가 갑작스런 종아리 통증으로 경기에서 빠지게 되며 오늘 경기는 국내 선수들 간 진검승부의 장이 됐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신왕 황경민이 공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황경민은 현대캐피탈의 장신 블로킹 벽을 뚫어내는 강스파이크로 펠리페의 부상 공백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이번엔 우리카드 에이스 나경복이 서브 에이스까지 터뜨리며 경기 초반 흐름을 우리카드로 가져옵니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엔 토종 용병 전광인이 건재했습니다. 우리카드 3명의 블로킹 벽도 전광인에겐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코트를 뚫을 것만 같은 강스파이크까지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나홀로 팀을 이끌기엔 역부족인 듯 전광인은 연달아 범실을 기록하며 결국 교체돼 나갑니다. 반면 우리카드는 금발 공격수 최석기까지 득점에 가담하며 펠리페가 빠진 공백을 고르게 메워나갔습니다. 펠리페의 갑작스런 부상에도 국내 선수가 똘똘 뭉친 우리카드는 현대캐피탈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편 차포를 모두 잃은 현대캐피탈은 대체 외국인 공격수 오켈로의 빠른 합류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서는 인삼공사와 DB가 경기 종료 직전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쳤는데요. 결과는요, 베테랑이죠. 인삼공사 오세근의 노련한 플레이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팽팽했던 경기였습니다. 1쿼터 오세근의 패스를 받은 문성곤의 석점포가 터집니다. 이번에는 브라운의 패스를 받은 오세근의 9점. 오세근과 브라운의 호흡이 빛났던 1쿼터지만 2쿼터 DB 그린의 손에 불이 붙었습니다. 운마저 따랐습니다. 크게 튕긴 공이 림을 통과하며 동점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림을 맞고 나온 공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그린. 3쿼터 신인 김훈이 석점 버저비터를 터뜨리며 완벽하게 분위기를 잡아옵니다.
끝을 알 수 없었던 경기, 하지만 웃은 것은 인삼공사였습니다. 힘으로 밀고 들어간 오색은 뒤를 바치던 브라운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색은은 김종규와의 매치업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4쿼터 김종규의 5반칙 퇴장을 노련하게 유도합니다. 김종규의 퇴장으로 분위기를 잡은 인삼공사는 한 점 차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색은은 16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부상에서 최근 돌아온 DB 허웅이 허리를 다치며 들것에 실려나갑니다. 부상 선수가 많은 DB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첫 외국인 사령탑 콜린 벨 감독이 첫 소집 훈련을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동아시안컵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첫 소집 훈련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박주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수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벨 감독의 첫 마디는 한국어입니다. 광용합니다. 저는 콜린입니다. 선수들에게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뭐 키가 몇이냐, 처음 대표 날을 기억하시냐고, 그때를 잊지 말라고. 대표팀 선수들에게 첫 대면부터 생소하게 다가온 외국인 감독과의 만남. 그라운드에선 한층 더했습니다. 벨 감독의 영어 설명에 선수들의 표정은 어리둥절. 선수들끼리 뜻을 전달하느라 분주합니다. 미니게임 때에도 통역 없이 벨 감독의 지시가 이어집니다. 보다 못한 통역 담당관이 나서려 하자 감독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일단 해보면 이해한다는 것. 벨 감독은 선수들과 직접 소통을 의도한 듯 2시간여 고강도 훈련에선 웬만해선 통역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But they have to realize and have that confidence. And that's this mental barrier that we need to, like say, break down step by step. 벨 감독은 2차례에 걸친 훈련을 통해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관찰한 뒤 오는 30일 동아시안컵 최종 명단을 확정합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페더러가 조코비치를 4년 만에 제압하고 남자 프로테니스 파이널스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에 연말 세계 랭킹 1위는 라파엘 나달로 확정됐습니다. 조코비치를 상대하는 페더러 강한 서브 에이스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연이어서 다시 한번 서브 에이스. 38살의 노장 페더러가 자신보다 6살이나 어린 조코비치를 힘으로 제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치 포인트 조코비치의 공이 네트에 걸리면서 페더러의 2대0 승리. 4년 만에 조코비치를 잡고 ATP 파이널스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조코비치는 나달과 연말 세계 랭킹 1위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4강 진출이 좌절되면서 라파엘 나달이 페더러 덕분에 통산 5번째 연말 세계 랭킹 1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 벼락을 동반한 비가 이어진 곳이 많았는데요. 현재 경기 남부와 일부 강원 남부 지역, 충청과 경북 북부, 전북 북부 지역에 내리고 있는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점차 하늘을 개겠는데요. 다만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청주와 대전 9도로 출발하는 등 크게 춥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 높아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광주 19도, 부산 2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동해상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9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